안녕하십니까.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3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다시 구피련의 K방산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요. 햇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오늘 동복을 모처럼 벗어 던지고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앉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특히 해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남으로 내려갔는데 그건 이제 KF-21 제 양산 1호 출하식이 오늘 경남 양산에 그 카이라고 한국우주항공산업 주식회사 거기서 있어서 거기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후에는 또 우리 그 해군 잠수함 장보고함이 캐나다로 향하는 출발했습니다. 진해에서 잠수함 사령부에서 출발했는데, 저도 작년에 11월에 그 장보고함을 탔는데, 그거는 아주 세계 최대의 디젤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 잠수함이 제가 이 시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캐나다 60조짜리 CPSP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프로젝트라고 그 잠수함 12척 수주를 향해서 지금 실제 우리 장보고함이 출항을 오늘 했습니다. 오후에 출항을 했고, 오전에 기사를 써서 저도 이제 생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에 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여러 가지 남쪽에서 경남 사천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제1 양산 1호기 출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후 바로 전에 또 우리 장보고함이 캐나다를 향해서 장도의 길을 올랐습니다. 우리 해군 우리 승조원들 무사히 잘 다녀오도록 기원을 합니다. 어제는 또 잠수함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해군 제독 출신 제 지인하고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그 지인은 이제 잠수함 사령부에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해군 전체 총괄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캐나다 14,000km를 이렇게 다니는 거는, 이게 가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저 잠수함이 있잖아요. 해저로 순항 속도가 4에서 5너트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한 15km 정도 시속. 그다음에 수상으로 가는 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상으로 가면 좀 더 빠르지 않냐? 예, 수상으로 하면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상으로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답니다. 잠수함이. 수상함 같은 경우, 큰 배나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물살을 가르면서 갈 수가 있는데, 잠수함이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도나 바다, 특히 태평양의 파도가 만만치 않대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수상으로 갈 때는 엄청나게 흔들려서 간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저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는 뭐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캐나다까지 가는 건 당연히 바로는 못 가요. 어디 몇 군데를 들려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게 뭐 괌하고 하와이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 장보고함이 하와이까지는 림팩 훈련 때 가거든요. 그래서 괌하고 하와이를 들렸다 이제 캐나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다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4월 2일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오는데, 그 140주년 기념해서 오는 올해 다음 주 4월 2일이 이게 굉장히 각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작년 10월에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 후로 지금 5개월 이상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소식도 잘 못 들으셨죠? 어떤 소식이 있는 건 전부 페이크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근데 마크론 대통령이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간에 벌써 2번 출연을 하셨던 정성장 박사가 있어요. 세종연구소 부소장이고 한국 핵자강 연구포럼의 대표이신 정성장 박사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 했더니 정성장 박사가 계속 우리나라 핵잠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주변에 전문가들하고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이. 한국 핵자강 포럼에서 나온 책인데 3권과 4권이 지금 나왔어요. 1권과 2권은 저희가 작년 9월, 10월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고요. 3권과 4권이 나오는데 지금 옆에 우리 정성장 대표 와 계신데 정 대표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시고 시작을 하시죠. 예. 예. 작년 여름에 한국 해관부 전략 포럼이 한국의 해관부 프로젝트 1권과 2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1권은 한국의 자체 보유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관한 거고 2권은 국제사회 설득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권은 기존의 핵보유국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핵보유국들의 핵 전략하고 핵지 통제 체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4권에서는 북한의 핵 전략 그리고 북한의 이제 핵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억제 전략에 대해서 여기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5권과 6권이 나올 예정인데 5권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국가들의 이제 운영 전략과 운영 실태, 운영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6권은 농축, 재처리 등 핵 잠재력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달 2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 마크론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지금 이 국빈 방문이 예전에 보면 솔직히 의례적인 정상 그 방문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의례적인 게 많았는데 요번에 저 각별한 의미가 저는 부여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사실 지금 2기 아닙니까? 작년 1월 24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지금 1년이 이제 1년 2개월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한미 동맹이나 일미, 미일 동맹, 그다음에 유럽, 네이토하고 미국하고의 동맹 이런 관계에 대한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안보 확장 억제에 대한 약속을 기피하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근데 불란서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불란서가 미국하고 핵잠의 양대 강국 아닙니까? 양대 강국. 특히 다른 거는 뭐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미국의 핵잠수하면 고농축 우라늄을 쓰고 프랑스 원잠은 뭐 저농축인데 LEU, Low Enriched Uranium 그 LEU를 쓰는데 정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학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정 박사님이 이쪽에 또 권위자예요. 이 정 박사님 여러 군데 전문가이신데 대북 분야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손꼽히는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이쪽 프랑스 핵잠 능력에 대해서는 또 이분이 굉장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프랑스 같은 또 정 박사님이 얘기가 한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일본, 뭐 캐나다 빼고 나머지 한일, 영불독 5개국의 미들파워 5 같은 새로운 개념을 또 창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올해가 한불 수교 140주년이 된 해입니다. 프랑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에 만들어졌냐면은 프랑스의 조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그러니까 독립군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을 뭐 체포하려고 해도 프랑스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거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임시정부가 꾸준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도 프랑스가 이제 파병을 했는데 그 프랑스 어떤 군인들이 병사들이 치렀던 지평리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 전투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중공군이라든가 북한의 공세를 역진시키는 맞습니다. 근데 예. 상당히 큰 기여를 한 예, 그 집병리 전투는 진짜 유명하죠. 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건 파병 인원에 대비했을 때 희생자도 가장 제일 많았죠.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뭐 저발전 상태 그리고 개도국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프랑스하고 협력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고요. 과거 뭐 노무현 대통령은 드골 대통령을 존경을 했죠. 네. 그리고 프랑스하고 뭔가 전략적인 외교안보 분야에서 하고는 싶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미 관계가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대통령 뜻과는 다르게 이 한불 관계가 뒤로 밀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분야 협력도 결국은 프랑스 제가 더 좋은데 우리가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 걸 산다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프랑스가 이제 배신감을 느꼈던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우리가 뭐 이 동유럽 진출하는데 제동을 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좀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양국 관계가 이제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게 달라집니다. 예.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한국의 국력도 상당히 많이 커서 그렇죠. 이제는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한국을 거의 대등한 파트너로 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서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려고 해도 포탄 생산 능력이 안 되는 안 겁니다. 되죠. 예. 근데 한국은 프랑스보다 뭐 10배 이상 그 정도의 어떤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다시 보게 되죠.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크라이나에 보낸 이 서방 국가가 보낸 포탄의 절반 정도가 우리 한국이 그들 국가에 보낸 것을 간접 수출하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이 보낸 거랑 다른 모든 국가가 보낸 포탄하고 양이 같을 정도로 네. 우리가 이제 엄청난 이제 방산 능력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네. 그리고 지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5위. 네. 과거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지위에 올라간 거죠. 네. 물론 핵무기까지 따지면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은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무다 앞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도 대한민국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이제는 이제 대등한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지금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자강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에 국가안보 전략서를 이제 발표하면서 미국 혼자서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받드는 건 시간 끝났다라고 선언했죠. 그렇죠. NDS 2026에서 네.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거기서 미 국방 차관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죠. 예. 자강을 해라, 자강을. 예. 엘브리치 콜비가 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라든가 국방 전략서에 꼭 들어갔던 확장 억제라는 표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냐?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라. 미국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미국은 지원한 역할로 물러서겠다. 해구산을 거의 제거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뭐, 그 전에 한미 안보 협의회 거기에 이제 문건에 확장억제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지금 미국의 국방 정책 차관 엘브리치 콜비가 이제 정책 차관 되기 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워싱턴 선언 그거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미국의 몇 개 도시가 초토화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엘브리치 콜비 같은 경우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어온 핵심 인사들은 뭐 국방 전략서에도 나왔고 국가 전략서에도 나왔지만은
미국은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다른 나라 나토에 대해서도 예. 스스로 예. 안보를 국방비 증액을 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한국이나 프랑스가 미국과의 관계가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과거처럼 미국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슷한 상황에 처지해 있는 국가들끼리 힘을 합치면은 네. 힘을 합치면은 이 새로운 현상 변경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 무슨 예, 얘기냐면은 한국, 그러니까 프랑스, 일본, 영국 이 나라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세계 5, 6, 7, 8. 근데 그 중에서 두 국가는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개 국가하고 독일에서의 가장 경제력이 큰 독일이 합치면은 물론 미국하고 뭐 중국보다 넘어설 수는 없지만은 뭐 세계 4위의 어떤 그 정도의 이제 군사력을 가지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예, 예. 새로운 어떤 세력판대 변화가 올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한미 동맹에만 무조건 올인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서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가장 1순위로 중요하지만 2순위로 새로 이제 중강국들, 미들파워 국가들 간의 안보 협치를 만들어서 네. 가령 한국하고 일본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침략을 받을 경우에 다른 국가들이 서로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은 감히 누가 이제 이들 국가를 건드릴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북한도 뭐 미국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가령 뭐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동맹을 맺어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칠 경우에 미국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일본 뭐 이런 5개 국가, 4개 국가가 같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뭐 참전한다고 하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중국도 이제 이렇게 중강국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혼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사이즈의 국가들, 예.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비슷한 국가들이 힘을 합치는 게 우리의 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들 국가들이 각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에서 2위잖아요. 그렇죠. 중국 다음에 2위고 그리고 일본은 세계 3위고 그리고 또 반도체에서는 한국이 대만하고 함께 거의 1위죠. 양강이죠. 예, 양강이죠. 예,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한국이 아이폰하고 함께 예. 갤럭시 폰이 뭐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고 한국의 어떤 경제력 그리고 방산 쪽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위하고 영국은 또 이제 정보력에서 앞서고 네, 그럼요. 또 프랑스는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농축 제처리에서도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용 후 해결료 제처리하지 못하면은 2031년이나 30년쯤 가가지고 이게 포화 상태에 놓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용 후 해결료 시장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입니다. 아, 45%가 돼요? 예, 거의 절반이죠. 그럼 러시아가 또한 러시아는 제철이 쪽은 우라늄 농축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한 40, 엄청 크던데. 40%. 30-40%. 예, 가장 큰 손인데 예. 해결료 제철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농축은 우리도 러시아 걸 수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농축 우라늄은 러시아 걸 우리가 사오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올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2028년부터는 더 이상 러시아의 농축 우라늄 사지 않겠다는 거고 않는다 그랬죠. 유럽도 러시아 걸 사지 않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에 의존했던 걸 다른 국가에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경우에 우리가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예,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AI가 발달하면서 엄청난 이 전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서로 한때는 뭐 탈원전 뭐 방향으로 가던 국가들도 지금은 서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러니까 이 농축 우라늄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많이 과대평가를 해왔는데 미국이 한 3, 40년간 탈원전으로 갔었어요. 네. 3마일 섬 원전 사고 그렇죠. 이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생태계가 붕괴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센트로스라고 이제 농축회사가 있지만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유렌코나 프랑스의 오라노 회사 지부가 이제 미국에 네. 들어가서 네. 이제 우라늄 농축하는데 이제 농축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네. 프랑스의 오라노가 만드는 농축우라늄이 전체 시장에서 15%, 한 국가가 만들어낸 상당한 마켓이에요. 상당하죠. 그러니까 예, 상당합니다. 프랑스가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프랑스가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미국하고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협력하고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핵잠 관련해서 사실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은 이게 큰 진전이 없잖아요.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이 분야에서 협정까지 체결하고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올해 미국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 있는데 11월에 중간 선거 있죠.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압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민주당은 핵확산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죠. 아주 그러니까 반대하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서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고 이미 지금도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요. 예. 미 정부 내에서 에너지부는 거의 대놓고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그 농축우라는 핵연료 공급에 대해서 벌써 비토권을 그냥 사가라 이러지 평소처럼 사가라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불확실한데 만약 민주당이 그 하원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 합의가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 기사 때문에 한번 알아봤더니 미 중간선거에서 보면 한 번도 집권당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최근 한 100년에 걸쳐서 제가 기사를 체크해 봤는데 그래서 중간선거 11월 초에 있거든요. 예. 11월 초에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분명히 다수의석을 상원, 하원 둘 다 뺏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지지율도 예. 지금 상당히 떨어졌고 네.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 대표님 얘기는 뭐냐면 한불 관계 아니면 한국하고 유럽, 그러니까 네이토의 이제 영불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하고는 사실은 주로 이제 경제 협력 위주였잖아요. 예. 그동안 경제 협력 위주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략 동맹급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맞습니다. 게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 한미 동맹 자체의 근간이었던 핵 확산, 그 핵 억제, 핵우산에 대한 것을 엘브리치 콜비가 실제적인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미국 전쟁부죠. 디파트먼트 워. 전쟁부의 실질적인 핵심 브레인이 엘브리치 콜비잖아요. 사실 그렇죠. 피터 헥세스 국방부 장관은 그냥 탤런트고 그 사람은 팍스뉴스의 앵커 출신이고 그 사람은 탤런트고 콜비가 전략을 다 콜비가 집행을 또 예. 젊은 친구인데 젊은 친구에도 불구하고 하버드에서 또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논문을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이미 그 미 국방성에 이미 트럼프 일기 때도 그 친구는 이미 차관급이었어요. 근데 네. 요번에 다시 또 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성장 박사 지금 말씀이 트럼프 1기와 2기 사이 4년간에 엘브리치 콜비가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엘브리치 콜비가 왔을 때 어딜 들렸냐? 정성장 박사가 부소장으로 계신 세종연구소에 가서 한 달 전인가 거기 가서 또 연설을 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엘브리치 콜비에 관한 지금 정성장 대표가 굉장히 계속 트레이스 다운을 계속 면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한미 핵 확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핵우산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핵 잠수함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핵 확산 억제 뭐 IAEA 세계적인 그런 규범 표준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한국하고 미국이 합의는 했는데 예. 실제로 이게 이행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저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잠수함의 해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농축 우라늄은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뭐 호주하고는 뭐 미국이 똑같은 앵글로 섹슨이고 네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걸 밀봉한 상태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 여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국에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희박해요. 예. 그러면은 그 미국이 전홍축 우라늄을 다운그레이딩 시켜가지고 전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국은 한 번도 이 핵추진 잠수함의 전홍축 우라늄을 해결료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운그레이딩 해서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 외에 이걸 사용을 했을 때 10년마다 이게 해결료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해결료 어떻게 교체를 할 건지 네.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서방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랑스가 처음엔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썼다가 전홍축 우라늄을 전환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걸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요 뒤에 보이시는 요 셰프랑 이 잠수함이 바로 그 전홍축 우라늄 LEU 사용하는 이 핵잠을 우리가 지금 정선장 소장님 건조하겠다는 거죠. 요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우리 정부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운영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네네.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이 하나는 이제 전홍축 우라늄 이걸 가지고는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점이 프랑스가 맨 처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을 했는데 고농축을 사용하든 전농축을 사용하든 10년마다 대정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대정비가 필요한데 어차피 한 번 또 정비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결료도 교체하고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나라에 전홍축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그런 우라늄과 같은 거의 같은 어떤 그 퍼센트의 어떤 그런 이제 우라늄, 그걸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호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따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 필요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경제적인 거고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조금 이제 바꿔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쓰면 되니까. 근데 그 전문가 얘기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HEU 고농축 우라늄 쓰는 뭐 오하이오급이라든가 이런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HEU 고농축을 쓰기 때문에 30년마다 한번 교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홍축 같은 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LEU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 비용도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농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농축 자체가 한국에는 불가능하다는 그 전제를 모르고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그거는 곧바로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면 좋죠 우리도. 근데 그게 줄 수가 없는 거고 줄 또 없잖아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요. 엄청 비싸.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또 HEU가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이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핵추진 잠수함을 폐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연료 교체는 안 하지만은 미국도 한 10년 단위로 대규모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 2년 정도 대규모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실제로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MRO 능력이 뭐 한 떨어지죠. 예. 30% 정도의 액션 예. 잠수함이 대기 상태에 있다라는 그렇죠. 뭐 그런 예.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하고 협력한다고 했을 때는 예. 일단은 이거는 핵확산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네. AIEA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뭐 승인을 받는 것도 훨씬 간단하고 예. 이제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예. 뭐 수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미국이 오커스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 가지고 호주에 네. 그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핵심 잠수함을 주기로 했잖아요. 예, 공급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매년 2척을 건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조선소 가지고는 1.2척밖에 건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필요한 걸 이제 생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호주한테 자기가 갖는 걸 포기하고 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죠. 기대하기 어렵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계 2의 조선 능력을 갖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LEU를 핵연료 사용하는 핵심 잠수함을 만들어서 우리도 쓰고 예. 또 호주 같은 나라에 그 뭐 오커스 플러스 뭐 코리아, 그렇죠. ROK 그런 예. 식으로 해서 협정을 플러스 체결하거나 뭐 재팬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호주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으면은 예. 미국이 못 지키는 약속을 뭐 우리가 예.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한미 동맹의 해구산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여서 사실 그 전에 트럼프 이전에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구산은 이미 예, 예.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탄도탄을 개발을 ICBM. ICBM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그거는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때부터 이미 해구산은 거의 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미들파워 그런 한일 영불독 또는 플러스 캐나다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미들파워들하고 동맹을 형성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게 현재 우리가 폴란드나 또 루마니아에 우리 K방산 우리 전차나 장갑차라든가 천무라든가 그다음에 FA-50이라든가 이제 KF-21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네이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유로 디펜스 펀드 그 1,500조 넘는 것도 한국 걸 사면 걔들이 그걸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들 파워 5, 그 한일 영불독 그런 거에서 또 다른 시큐리티 트리티 어떤 안보 동맹을 맺으면 그런 방산 수출에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활로가 뚫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바로 그런 의도가 예. 이제 의도를 갖고 있고 예, 그래서 독일을 포함시킨 것도 바로 그런 네,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5, 6, 7, 8, 12위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유럽연합을 이끌어가는 양대 국가가 독일하고 프랑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EU 국가들에 대한 방산 수출 관련했을 때 규제를 하거나 그런 핵심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과 우리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들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 경쟁 상대로 보고 이제 최대한 제재하려고 규제하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지금 정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우리 시간에도 이제 여러 번 이미 다뤘지만 그 이제는 우주 전쟁이거든요. 우주 전쟁. 지금 우주 전쟁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 X가 실제 우크라이나 전하고 지금 이란 전에서 미국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이런 상황에서 만일 한일 영불독이 같이 동맹 관계를 하면은 이제 거리 차이가 없거든요. 우주에서 보면은 한일 영불독이 유럽과 동북아시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주에서는. 그리고 또 이게 그래야만 하는 게 이제는 무기 체계가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만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중저궤도 위성에서 오는 모든 그걸 갖고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뿐이 없는 거예요. 현재는. 영국이 정보력에서는 상당히 앞서가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이 약한 게 뭐냐면 중저궤도 위성은 스페이스 X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지금 따라갈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젤렌스키가 이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그냥 단박에 그 키예브 그 수도까지 그냥 거의 근처까지 왔잖아요. 러시아군이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급하니까 도와달라 했는데 미국이 도와주는 거를 우리 병력 파견 못한다. 네이토도 프랑스, 독일도 병력 파견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토가 아니니까. 그래서 젤렌스키가 그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2024년 1월에 집권하고 나서 젤렌스키가 막 급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야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젤렌스키한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도와달라니까 뭐라 하냐면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내가 일론한테 물어볼게. 딱 이러더라고요. 이거 제가 직접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일론한테 물어본대요. 트럼프가 일론한테 물어본데 일론이 그때 당시 트럼프 초기에 집권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때 장관급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일론한테 그때 제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우주 전쟁이 어떤 거라는 걸 처음 인식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전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처음으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기사를 쓰고 이제 유튜브에도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지금 정 대표 말씀하신 한일 영불독 5개국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위성이에요. 중저궤도 위성. 우리가 하나 시스템이나 우리 항우연이나 항공우주연구소 그거 하는데 택도 없어요. 엄청나게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 시스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고,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듣죠. ADD가 제가 이제 근무했던 ADD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공위성은 말씀하셨다시피 영불독이 세요. 특히 프랑스 굉장히 세고 스페이스 아리안 로켓 때문에 프랑스가 아마 유럽에서 가장 스페이스에서 셀 거예요. 우주 강국이죠. 예, 강국인데 영불독이 약한 게 뭐냐면 생산 기술이 약해요. 제가 이제 ADD 있을 때 독일에도 클라우스 마페이 그 레오파드 전차 생산 공장도 가고 엔진 공장도 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인프라가 깨졌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불독도 한국의 어떤 이런 우리나라가 생산 기술로는 제가 감히 말해서 현대차그룹 출신입니다. 생산 기술로는 세계 거의 최고예요. 거의 미국도 못 따라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원자력 발전소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각지에 보내는 거는 뭐가 변합니까? 송전 시설 있고 변압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두 회사가 지금 그래서 주가가 지난 3, 4년간 합쳐서 아마 10배, 20배 올랐을 거예요. 아니다, 한 100배 오른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왜냐면 미국이 그게 약한 게 뭐냐면 전기 송배전이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우리 그런 생산 기술, 우리의 어떤 그런 인프라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원자력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원하는 발전소를 원하는 기간 내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게 애초에 정해진 기한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나고 길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뒤처지게 됩니다. AI 때문에 막 엄청난 전략이 필요한데 이걸 공급 못하면은 결국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들 국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신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없는 뭐 농축이나 제철이 능력 이런 부분을 프랑스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옛날하고는 다른 게 옛날에는 프랑스가 우리를 경쟁국으로 많이 봤던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난 그러니까 막대한 전력이 필요로 하고 네. 예. 근데 이건 기존의 뭐 석유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예.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미들파워 이제 그 영불동 말씀하시는데 정 박사님도 프랑스에 진짜 10여 년 이상 있었고 저도 영국에서 10여 년 이상 있으면서 계속 그 후로도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계속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일 때문에. 근데 보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는 프랑스에 저는 이제 영국에서 공부했지만 프랑스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보면 알제리 같은 식민지를 그러니까 석유를 엄청나게 싸게 갖고 오더라고요. 프랑스가. 예, 예. 그러니까 이 프랑스란 나라가 나중에 보니까 일들을 안 해요. 엘리트들 몇 명만 빼놓고 그랑제골 출신의 그러한 사람들만 좀 높은 자리에서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먹고 놀더라고요. 예, 풍요로운 국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하지 열심히 일 안 해서 이 나라가 과연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이렇게 먹고 후세들이 놀면 이게 어떻게 견디나 싶더라고요. 근데 영국도 지금 작년에 가보니까 완전히 거의 망해가는 수준이에요. 예, 예. 프랑스도 그렇고 예. 독일이 그나마 낫었는데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 모든 베네피트가 싸게 러시아 뭐 가스, 오일, 석유 다 그냥 끊어지니까 독일이 얼마나 순식간에 망했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 영불독이 사실 마크롱도 뭐 4월 2일 오지만 걔네가 아쉬운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쪽도 입장이 진짜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있던 때하고. 협력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예. 우리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랑 손잡을 때는 그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뭔가 활력을 가져올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조선 분야에서 세계 2위인데 우리가 가령 프랑스랑 손잡으면은 프랑스가 유럽의 MR 시장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프랑스를 교두보로 삼을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금은 어떤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커졌다. 훨씬 더 크죠. 전 분야로, 전 산업 분야까지 다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엔 제가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를 보면 특정 기술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보면 특정 기술에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분야가 많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원자력 이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프랑스 혼자서 사용 해결료 제철 시장의 40%, 45% 글쎄 말이에요. 차지할 정도면은 진짜 엄청나죠. 뭐 그쪽 분야에서는 여전히 뭐 세계 거의 탑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주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국가들하고 이제 좀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미국만 봐왔는데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유럽하고도 넓힐 필요가 있고 특히 러우 전쟁 이후에는 아시아 안보하고 유럽 안보가 연계가 딱 돼버렸잖아요. 그전에는 서로 뭐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우 전쟁에 북한군 파병을 하면서 유럽이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됐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포탄을 안 보냈으면은 우크라이나 벌써 무너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155mm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55mm 포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나 풍산에서 155mm 재고 폭탄을 새로 생긴 걸 미국이 이제 재고로 가져가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걸 전부 우크라이나로 줬으니까 사실 우리가 공급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러우 전쟁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다 인볼브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일부만 무기만 줬고 북한은 이제 병력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투아니아인가 거기 발트 삼국 중에 하나가 리투아니아일 거예요. 우리 군이 나가 있어요. 나토 쪽에. 그게 이제 AI 그러니까는 항공 식별 정보하고 여러 가지 정보 사항 때문에 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이토하고 우리가 그동안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니고 계속 있어 왔거든요.
나토 플러스 IP4 해가지고 예. 나토 국가들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예, 예.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네. 그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예. 그런 회의에 한국이 참여해도 이거 수많은 국가들 중에 원어브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우리 국익을 거기서 뭔가 그 증대시키거나 예.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역부족이었죠. 예. 유럽에서도 뭐 상대적으로 좀 힘 있는 국가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힘이 약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물론 모든 국가들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네. 일단 힘 있는 국가들하고 손잡는 게 네. 서로 그러니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저기 정성정 대표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한 45분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마크롱 방한 4월 2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방한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양국적 전략적인 이제 협력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미 동맹의 해구산 여기를 넘어서는 포스트 확장 시대에 대한 어떤 미들파워, 중강국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지금 별로 안 남았지만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그러면 마크롱이 이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사람들과 만나서 각기서는 만날 거예요. 근데 만나서 양국의 한불 간의 전략적 빅딜의 방향을 좀 더 간략하게 한번 더 추려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네. 방향으로 빅딜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정책적 방향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선 분야에서 강국이고 네. 원자력 뭐 건설 분야에서도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죠. 거의 세계 1, 2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라늄 농축 그리고 그렇죠. 사용 해결료 재처리 예. 그리고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추진 잠수함을 40년 정도 예. 한 40년 넘게 운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없었어요, 그동안? 예, 뭐 특별한 사고는 사고는 없었던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없었던 걸로 예, 그렇게 예.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프랑스의 그런 기술은 미국에게 의존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독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한미 원자력 협정에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이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거는 미국의 기술이 1%든 2%든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네.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 뭐 원자력 수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IAEA 뭐 세계 원자력 기구 또 그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은 이 수출 통제 체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예. 까다롭고 예. 그래서 미국하고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거의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 예. 봐야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뭐 독자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프랑스가 지금 이제 한국하고 협력을 했을 때 이제 프랑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안을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세종연구소를 통해서 몇 차례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아는 프랑스의 이제 지인들 뭐 통해서 이제 프랑스 정부 쪽에도 뭐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전부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냥 뭐 덕담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넘어서서 이거 굉장히 현실성 있는 제안이다. 왜냐하면은 현실성 있다라는 건 누가 A가 B한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은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 서로 주고받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방산 분야에서도 지금 프랑스나 독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포탄을 만들려고 해도 전차를 생산하려고 해도 이게 역량이 안 되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곧바로 이제 무기는 공급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해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손잡았을 때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현실적인 아이디어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프랑스보다 우리 정부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네요. 예, 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일단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협력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 이제 과거의 기존의 관성에 좀 젖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작년에 그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선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때 G20회의가 열렸나요? 그때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죠. 네. 만났을 때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AI라든가 원자력 뭐 등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원자력을 하나의 협력 분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한불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뭐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뭐 한국 정부가 프랑스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했는데 이게 제도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바뀌고 그냥 그대로 유야무야되고,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방안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방한한 지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불이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일이 셔틀 외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하고도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한 번은 우리 대통령이 프랑스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오는 식으로 그러면서 2+2 외교장관하고 국방장관 회담이 매년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어야 이게 협력이 좀 심화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한불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는 뭐 동맹 관계고 적어도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하고는 준동맹이라도 관계로까지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뭐 필요하면 캐나다라든가 호주까지 포함을 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그동안 뭐 K-팝, K-컬처 이런 것만 얘기를 했는데 K-디플로머시, K-외교까지 가서 좀 기존에는 없었던 이제 새로운 어떤 외교안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4의 세력을 만드는 이제 그래서 외교에서도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방향으로까지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지금 시점에서 이건 진짜 시급한 과제라고 봐요. 더 이상 한미 동맹 해구산이 보장되지 않고 한국 주변에 중국, 러시아, 북한 전부 핵국가예요. 일본도 핵 잠재력 국가예요. 한국만 핵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그 다음에 미국의 해구산이 거의 제거된 상태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의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정성장 대표와 핵자강 계속 그 포럼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석학 거의 한 80여 명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간마다 회의를 하고 줌회의를 하고 그런 많은 노력들이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런 또 이 연구 서적들이 나왔어요. 지금 1, 2, 3, 4권이 나왔고 이제 서점에 배포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5, 6권이 또 나옵니다.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정성장 박사께 참 박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자 이제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프랑스의 신형 핵 공격 잠수함이에요. 쉬프랑호라고 핵 공격 잠수함입니다. 이게 2020년 7월에 진수가 됐는데 남프랑스에서 진수가 됐는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이 여기 사진에 여기는 안 보여요. 밑에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정성장 박사가 저 마크롱 대통령 보이죠? 이게 볼에 와서 이제 정 박사가 이거 번역을 해줬는데
이 잠수함, 마크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잠수함 건조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프랑스의 독립성과 주권, 그리고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핵잠수함 한 대를 딱 진수하는 2020년 7월에 프랑스의 독립성과 주권을 우리는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방한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제가 나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 나온 게 없지만 전문가들 취재와 우리 정성장 박사의 이제 그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취재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취재를 해서 이제 금주 말에 이제 올릴 건데요. 첨단 산업에 빅딜이 있을까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정 박사 얘기한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양자, 퀀텀, 우주, 스페이스, 프랑스의 아리안 로켓은 세계적입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첨단 산업 빅딜이 있을 예정이고, 특히 안보 국제 정세,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중동 위기, 글로벌 안보. 왜냐하면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5개국 중에 하나. 지금은 뭐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러한 안보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정성장 대표가 얘기한 한불 간의 기존 협력을 준동맹 수준에, 아직까지 동맹은 좀, 말씀하셨지만, 동맹까지는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준동맹 수준의 협력 논의 가능성으로 요번에 한불 정상회의 때 반드시 그것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특히 요번에 이제 맥락은 정 박사 얘기는 그겁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 한불 수교 140주년인데 이건 그동안에 이제 명목상의 어떤 방안이 아니고 상징성과 실질 협력의 결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축을 한국이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한미 간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프랑스를 축으로 한 영불독, 네이토의 중심은 영국, 불란서, 독일입니다. 근데 영국은 아무래도 미국과 훨씬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불란서가 유럽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중심 외교에서 프랑스라고 하는 새로운 중심축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프랑스를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유럽 연합,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좀 더 핵심 파트너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마크롱 방안을 통해서 한불 간의 방위산, 프랑스 방위산업 엄청 셉니다. 방위산업하고 핵잠수함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자 하고, 정성장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는 전홍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핵 확산에 그러한 우려가 없는 전홍축 우라늄을 쓰는 프랑스 핵 잠수함의 기술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술, 서로 상호 협력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략 자산을 그렇게 추가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아까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이 프랑스 핵잠수함, 공격형 이 핵잠수함을 진수식을 2020년 7월에 할 때 프랑스의 독립성과 주권을 이 잠수함의 진수를 통해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프랑스의 어떤 원자 핵잠수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양 한불 사이에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를 다음 주 목요일로는 마크롱 대통령의 그 방안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정성장 대표를 모시고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최대 150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2040년이면은 북한 핵무기가 한 300개 정도로까지 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록 핵무기는 개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만약 정부에서 결단만 내리면은 3개월이나 6개월 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핵물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상황 위기가,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도 일본과 같이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일본의 반핵 정세가 커서 일본이 핵무장 뭐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만 준비가 안 돼서 우리만 동북아에서 비핵 국가로 남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참담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이제 우리가 프랑스 같은 그 국가들하고 협력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유,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오후에 캐나다로 출항한 우리 도산 안창호 함의 그 무사 14,000km의 장도를 잘 무사히 갔다 오도록 다시 한번 기원하며 오늘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아투TV 시청자 여러분께 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훌륭한 게스트를 모시고 다시 한번 또 방송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